세계 최고의 자연과학 학술지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학술지 이름이 네이처죠. 오늘 머니올라 비욘드 비즈는 최근 이 네이처지에서 주목을 받은 대한민국의 글로벌을 무대로 한 혁신 바이오 기업. 이 기업이 우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크라스라고 하는 유전체 기반의 정밀 의료 기업이고요. 그 기업을 창업하신 분 중에 한 분인 이정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미 뭐 찾아보니까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KBS하고 인연도 있으신 것 같고, 그렇군요. 또 유튜브에도 여기저기 흔적이 남겨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특이하게 대표님께서는 의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입니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의사들 혹은 의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연구자로 양성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노크라스라고 하는 벤처 기업을 창업해서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여기 가운을 입고 계셔도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대략 제가 환자를 봤던 시간이 한 10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굉장히 그립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제가 회사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다 의료 현장으로 이 과학을 배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장에 남아있는 의료계 동료들, 선배, 후배들에게 더 나은 무기를 갖다 주는 일을 하면 저도 여전히 환자들을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사로서의 본분은 잃지 않고 계시네요. 이 회사의 이름이 이노크라스잖아요. 네.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처음 창업했을 때 이름은 쥐놈 인사이트였고요. 지놈 인사이트. 네, 두 창업자가 같이 지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유전체 데이터를 어떻게든 압축하고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네. 인사이트를 뽑아서 진료실에 갖다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유전체 데이터를 보는 소프트웨어만 만들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쥐놈 인사이트였고 또 둘이서 이제 같이 뭘 했으니까 그 쥐놈을 의미하는 주영석 다른 창업자 인사이트, 메디컬 인사이트를 이걸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제가 일종의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둘이서 이런 역할을 하자라는 의미를 담아 쥐놈 인사이트 이렇게 지었었는데 일반 명사로 된 거라서 상품으로 뭐 이름을 쓰거나 하기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노크라스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또 글로벌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나라에 걸쳐서 IP 문제들을 살펴보다 보니 그렇게 됐고 지금 어디서 사업하시는 거예요? 미국, 홍콩, 일본, 한국을 와.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름을 바꿨고 이노는 이노베이션이고요. 이노베이션. 크라스는 내일이라는 뜻입니다. 내일. 라틴어 단어인데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그 선수들이 모여 있는 방에 벽면에 보면 크라스라는 단어가 크게 써 있습니다. 그래요? 야, 저 단어 실제로 쓰는 봐야겠네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배경으로 이노크라스라는 이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추하기 힘들 혁신과 내일. 근데 뭔가 미래지향적이네요. 맞습니다. 매우. 그게 이제 핵심 철학 같은 거라고 저도 뭐 약간 개똥 철학이지만 그게 담은 건데 의료가 본질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그래야 이제 되죠. 맞습니다. 안전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사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거 잘 기억도 안 나지만 할 때 제가 항상 기억하는 딱 한 문장이 do no harm이거든요. 환자한테 해대는 짓을 하지 않는 게 사실 의사들한테 첫 번째 덕목입니다. 다 살려서 200살까지 살려놓으라는 게 의사들한테 덕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 당연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한 모순적이기도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인간의 문명 내내 의료라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발전에 대해서 등한시했다면 우리가 40 몇 세쯤 됐을 때도 이렇게 건강하게 뭐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게 불가능했겠죠. 그 브레이크스루를 돌파해 온 그 선배 의료인들의 혁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고 의료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회사지만 그래서 보수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지만 언제나 본질은 혁신적인 것들을 공급하는 데 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 우리와 관련된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매년 사업의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 내년에는 보다 나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저희가 이제 유전자 정보를 다루는 일을 한다는 의미는 결국 암과 관련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암이라는 병은 내가 타고난 DNA가 살면서 조금씩 망가지면서 그게 어느 임계점 이상을 돌파했을 때 DNA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면서 암세포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암 조직의 DNA 돌연변이 서열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건 암 환자들의 치료를 결정하고 암 환자들의 예후를 알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정보들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업이 있다 보니 뭐 건강보조식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범람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게 되면 평소에 전혀 자신의 건강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많은 검색을 하게 되고 많은 정보를 새롭게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사실 암의 본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DNA 그리고 돌연변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잘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 이해가 있으면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본인이 어떤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도 내가 왜 이 치료를 받고 있구나. 다른 환자들은 왜 다른 치료를 받는구나. 이런 이해도가 높아지게 돼서 환자의 이해도는 또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치료를 같이 이겨내자고 설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암이 DNA의 병이고 그러니까 DNA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암 치료와 예후를 알게 되는데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상식 하나를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누클라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네. 실제로 이 서비스를 접하게 되면 지금 암을 어떻게 해서 생겼고 이 암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을 해갈지 예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치료를 의사 선생님과 함께 감내해 가야 하는지 네. 그런 부분까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네, 맞습니다. 이노클라스가 의료인들에게 환자를 진료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제공하는 내용은 단순히 유전자 정보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즉 이런 돌연변이 이렇게 DNA가 망가진 사람은 대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네. 이런 치료를 하게 되고 네. 그 결과는 대략 이 정도가 기대된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정보들이 될 거고요. 다만 저희가 기존의 유전자 검사 회사들 대비했을 때 더 나은 점은 기존에는 이 한 사람의 유전자 정보가 30억 개의 글자로 쓰여져 있는 굉장히 큰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 아주 일부분, 정말 1% 미만만 추출해서 환자들을 혹은 진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네. 가공이 돼서 쓰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IT 기술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너무 비쌌었어요. 근데 두 가지 요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는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사실은 반도체가 발전해서 큰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골라서 읽지 말고 다 읽어서 DNA 전체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도 충분히 비용 효과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 유전체 데이터를 처음 읽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시퀀싱하는 기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기계들이 가격이 싸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가장 인간 세계에서 큰 데이터가 이 유튜브 데이터라고 동영상 데이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만약 우리 80억 인구 전체의 유전자 데이터를 우리가 전체 유전자 데이터를 보는 저희 회사가 사용한 것과 같은 전장 유전체를 다 해석을 해서 갖고 있으면 네. 그 규모가 유튜브 데이터를 추월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유전자 데이터도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역량이 인간의 손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걸 저희는 가장 앞서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가속화해보자. 이 일은 어차피 벌어질 일입니다. 누군가 10년 뒤, 20년 뒤에는 할 수도 있을 일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걸 빨리 해내면 네. 특히나
한국에서 시작한 회사가 이 일을 해내면 네네. 우리나라 환자들을 위해서 좀 더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목표고요.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큰 유전자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 그리고 그 데이터가 환자들의 예후라든지 치료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통합해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그게 그 환자한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병원과 함께 다루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 일이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가 확신했던 이유가 한국에 약간 슬픈 거기도 하지만 의대 쏠림이라는 현상이 있어서 지난 25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굉장히 유능한 친구들이 많이 의대를 갔다고 합니다. 네, KBS의 다큐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의대에 네. 미친 한국, 공대에 미친 중국.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부끄럽게 뭐 고백을 하면 이제 제가 대학을 갔던 해가 정확히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의대에 미친 현상이 처음 나타난 첫 해 저는 그때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IT가 강하고 IT가 강한 인프라 위에서 의대에 25년 동안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가다 보니 이 정보를 아주 잘 가공해서 갖고 있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걸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그렇죠. 이미 완비돼 있고 그 인프라의 질적인 측면은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 어느 선진국보다도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인간이라는 존재,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 뭐 생김새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뭐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암이라는 그 DNA가 많이 망가져서 생기는 결과물이 생기는 데까지 가는 경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플랫폼, IT 플랫폼이 굉장히 성공을 거둔다. 네. 근데 그게 반드시 미국 가서 일본 가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게 뭐 언어가 달라서 그렇죠. 또는 사용하는 문화가 다를 수도 네. 있고요. 그런데 이 유전자 정보는 네.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처음부터 글로벌 사업을 하기 쉽게끔 되어 있는 플랫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글로벌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었고 그 근간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들인데 한국의 그 우수한 의료 인프라가 그 밑거름이 되어줬다. 그러면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건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헬스케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헬스케어 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산업이 거의 산업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선진국들, 이미 발전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국가들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네. 암이라는 병은 헬스케어의 비용을 폭증시키는 주범이거든요. 근데 DNA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망가지는 것을 누구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암 환자들이 어느 선진국이나 폭증하게 됩니다. 곧 우리나라도 돌아가시는 분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한 번은 암을 경험한 상태로 돌아가시게 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환영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다라는 거를 또 강조하신 거군요. 또 글로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건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고요. 근본적으로 이게 점점 더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면 모을수록 이 데이터의 질이 높아지고 네. 이 기술의 역량이 발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여러 나라에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여러 나라에서 진단 사업을 함께 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인류의 질병을 해결한다. 그게 지향하고 계신 부분이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 환자들이 혜택을 볼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걸 글로벌하게 퍼뜨리고 글로벌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저희 회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기본적인 질문을 짚고 들어갈게요. 네. 대표님께서도 유전체와 유전자라는 언어를 섞어 쓰셨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네. 유전체라는 말은 사실 나온 지 한 20-30년 된 말이고요. 유전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된 이유는 유전자 전체를 모아서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나온 말이고, 즉 유전자 전체를 축약해서 유전체를
유전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유전자는 뭐 엄청나게 많은가, 뭐 몇억 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유전자 개수는 한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유전자 하나는 기능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A라는 유전자는 A라는 일을 하게 돼 있고 B라는 유전자는 B라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A가 나이 먹으면서 망가져서 A라는 일을 하지 못하면서 그게 어떤 기능적인 큰 문제를 만들어내면 뭐 암도 되거나 뭐 다른 질환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 하나씩 얻어서 데이터를 보는 것을 기본으로 했지만 지금은 전체의 패턴을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진짜 유전체를 볼 수 있는 날이 온 겁니다. 그러면 전장 유전체라는 표현 또한 네, 그 유전자들의 총합을 맞습니다. 다 합쳐서 홀리스틱하게 볼 수 있다. 그렇게 그쵸.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그 전장 유전체라는 말을 다 써놓고 보면 약간 동어 반복이 있어요. 그래요. 예, 유전체라는 말을 그게 썼으면 종합이라면서요. 네, 당연히 전체 유전자를 다 봤다는 의미잖아요. 그걸 왜 굳이 전장이라는 말을 다시 붙였을까? 그게 지난 한 20년 동안 전장을 안 보면서도 조금씩만 골라서 봤음에도 유전체라는 말을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오용해왔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려고 전장 유전체. 네, 예, 네. 네. 그만큼 강조의 의미가 들어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아름다운 미인 뭐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네. 결국. 그럼 이노크라스는 전장 유전체 기반의 정밀 의료 바이오 업체 이렇게 되나요? 예. 테크 헬스케어 테크 컴퍼니? 맞습니다. 그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유전자 정보를 전장 유전체 기반으로, 그러니까 골라서 공부하지 않고 책 다 외워서 시험 보는 걸 기본으로 하는 학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다 읽어드리는 기술을 너희만 갖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읽은 다음에 많이 읽기만 하면 그거는 그냥 괴짜 학생 같은 친구잖아요. 걔가 시험을 꼭 잘 본다는 법이 없죠. 우리가 시험을 잘 보는 게 환자를 잘 치료하는 거라고 비유를 한다면 전장 유전체를 아는 건 모든 책을 다 외운 사람입니다. 네. 당연히 얘가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다 외운 걸 다 읊어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끔 가공하는 단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기술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대표님이 나온 고등학교가 네.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와서 서울과학고라는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걸 왜 자랑스럽게 얘기하셔야죠. 근데 대한민국의 그게 미래가 사람들이 양가적인 그게 있어서요. 다들 애들 학원 보내고 저도 애들 학원 엄청 보내고 공부 잘하라고 하지만 또 남의 자식 공부 잘한 건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맞습니다. 저랑 다른 창업의 주요 멤버들이 다 같은 고등학교 나온 건 사실이고요.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국민의례도 하고 누구나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 이렇게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얘기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어릴 때 기억에 남는 이유는 학교가 좀 좋았기 때문이에요. 시설도 좋고 옛날만 해도 왜 되게 많이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그럼요. 저희 고등학교는 안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때랑 비교하니까 너무 민주적이고 학교가 이렇게 평화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다니 너무 고맙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런 게 주어졌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특혜를 주는 거구나. 뭔가 기대가 있어서 특혜를 줬구나. 근데 그래도 사람이 뭘 받았으면 내놓아야지 되는 게 염치잖아요. 저희는 조금 더 그걸 광범위하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일을 해보자. 네. 왜냐하면 의사 한 사람이 평생 진료할 수 있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만 단위 정도에서 오가는 수준. 몇만 명을 건강하게 하고 몇만 명을 살려놓는 의사들은 정말 위대한 의사들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매일매일 이제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컴퓨터 앞에서 일하긴 하지만 1,000만 명, 1억, 10억 명 단위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만들어보는 헬스케어 테크 기업이다. 사실 그 입시라는 게 운이 엄청 중요해서
고등학교 입시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주관식 두 문제 푸는데 두 번째 문제 못 풀었거든요. 근데 답을 제가 6이라고 그냥 쓰고 나왔는데 그게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 떨어졌으면은 주영석 못 만났을 텐데. 와, 운도. 네, 원래 다 그렇죠, 입시. 근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뭐 와, 혼자 막 가만히 막 골방에 앉아가지고 천재처럼 뭘 막 생각해가지고 쟤네 저런 거 했나 보다 뭐 이런데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 뭐 그 완전히 저기 만들어진 인재입니다. 강남 사교육의 그 세계적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막 학원에서 뭐 새벽 2시까지 가르치고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철저한 주입식 교육의 그 승자들입니다. 이렇게 뭐 창의력 교육 이런 거 받아본 적 없고요. 그냥 엄청 외우려고 그냥 잠 안 자고 외우고 잠 안 자고 외우고 뭐 그런 거 해서 시작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저희가 나온 어떤 그 과학고가 있는데 네. 이제 그래도 이렇게 교문 앞에 이제 그런 게 막 써 있거든요. 뭐 민족 중흥회 어쩌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명감을 좀 심어주려는 그게 있는데 사람이 그 매일 보는 게 무서워서 이제 그런 거, 예, 그런 거 보다 보면 아, 나 빨리 돈 벌어서 수입차 하나 뽑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도 그 교문을 통과할 때 아, 조금 그런가? 뭐 이런 사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제 항상 자극들이 주어지고 그래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좀 공익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주영석 교수는 좀 배경이 좀 많이 다른데 네. 주영석 교수는 네. 완전히 처음부터 의과학만 이 유전체만 공부를 해서 이제 세계적인 업적들을 냈고요. 저는 그냥 의대에서 내과하고 종합병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병을 갖고 있고 죽을 병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그런 곳에서 저는 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트레이닝 받고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풍부한 그런 의사인 상태였고요. 주영석 교수는 이미 이제 교수가 돼서 굉장히 좋은 유전체 관련된 업적들을 계속 냈죠. 그래서 둘이 그렇게 다시 만나서 아 이거를 그러면 너의 기술을 이 전장으로 그러니까 저 병원 안으로 가져가는 일을 우리 둘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카이스트에 내려가서 우리가 그냥 연구만 여기서 하고 뭐 네이처를 100개를 낸들 이게 환자들한테 어떻게 전달되느냐를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으면 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을 위한 어떤 제품이나 어떤 기술 좀 상업적 기술로 바꾸어 낼 수 있는 일을 너랑 나랑 둘이 손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둘 사이에선 최소한 시제품 같은 건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환자 한 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 유전체 분석을 해서 원인도 밝히고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었던 계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환자분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한 명 거를 분석하고 하는데 논문까지 내는데 거의 4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근데 컴퓨터로 하는 일이 이제 다 그렇듯이 처음 한 명이 어렵지 한 번 그 고개를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4년 걸릴 거 1년에 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갖추면 계속 스케일이 올라가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 요즘에 벤처 업계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제로 투 원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네. 2020년 무렵에 제로 투 원이 된다는 거를 저희 둘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 요거 사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2019년부터 한 1년 정도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좀 받아야지 회사를 일으킬 수 있고 그쵸. 이 유전체라는 게 인프라 구조가 없으면은 아예 손도 못 댑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뭐 시퀀싱하는 기계, 컴퓨터, 서버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한 1년 동안은 투자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자주 들었던 얘기가 니네 또 논문 쓰려고 그러지. 골수 그런 과학자 그쵸. 이미지가 좀 있었죠. 한 1년 그렇게 거절당하니까 이제 좀 학습이 돼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DSC 인베스트먼트의 전무님을 크리스마스 전날 만났어요. 2019년 12월 23일. 네. 근데 그때 저희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 30분 듣더니 이거 하시죠. 창업해보세요. 저희가 첫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보름 뒤에 2020년 1월에 창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머니올라 저희 채널이 아무래도 이제 투자와 창업과 이런 거 연관된 거다 보니까 요즘 또 주가의 흐름이 좋은 애플이 생각이 나고 애플을 창업한 고 스티브 잡스 창업자가 생각이 납니다. 네. 왜냐면 그분이 결국에는 세상을 뜨게 된 게 50대에 이른 나이로 암이라는 병 때문이었고
지금 살아 계셨다면 네. 이노크라스의 덕을 봐서 음. 조금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을까요? 재밌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 더 재밌는 사실은 네. 스티브 잡스는 2000년대 중반 고 무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장 유전체를 자신의 암 조직을 분석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전 인류에서 처음으로 그걸 사용했던 20명 중에 1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스티브 잡스는 그 차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커멘트가 하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그 근거를 제가 정확하게 레퍼런스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기술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네. 이렇게 복잡하고 큰 데이터를 이 유전자를 분석해서 암의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제를 찾아주는 그 과정 전체가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만한 게 없는데 네. 이걸 내가 다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게 전혀 쓸모없는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게 될 거라는 의미는 제가 해석한 바로는 지구상의 모든 암 환자가 만약 이 데이터를 다 만들면 그리고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공유하는 정도까지 가면 정확히 알게 되겠지. 나의 암이 갖고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그 과거의 암 환자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 끄집어내서 비교해 볼 수 있다면 내가 가게 될 길이 무엇인지 조금 더 오래 살고 더 삶의 질이 높은 채로 유지할 수 있게끔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스티브 잡스가 혹은 지구 어딘가에는 지금 그 데이터 남아 있을 건데요. 분명히 스티브 잡스의 암의 데이터가 여전히 살아 있고 오늘 진단이 됐고 전장 유전체 데이터를 지금 분석한다면 네. 더 나아졌을까? 네. 저희가 뭘 해서 더 오래 살 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이에 데이터가 많이 쌓였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회사뿐만 아니라 비영리의 학회들, 컨소시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암 유전체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그것들의 의미를 분석해서 내놓는 작업들을 이제 막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스티브 잡스께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돌연변이와 같은 돌연변이들을 갖고 있던 환자들이 이렇게 됐네요. 라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다 보니 제약회사들이 점점 더 새로운 약물들을 그 유전자 돌연변이를 타겟팅하는 것이던 그 유전자 돌연변이 프로파일과 관계된 약물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왔고 개발해 갈 것이기 때문에 늦게 태어난 사람일수록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핵심은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환자들을 위해서 줄 수 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지금 다시 살아난다면 또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정보를 기반으로 탄생한 새로운 치료제들이 그를 더 오래 살려둘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상상을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시도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더 비쌌겠네요. 맞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없는 물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을 추산을 한다면 뭐 몇억 원 이상이 아니었을까. 네, 근데 지금은 그게 100분의 1 가까이 떨어졌죠. 지금은 그러면 어떤가요? 여러 나라에서 건강보험이 그 검사 비용을 내줄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뭐 한 몇백만 원대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뭐 동네 병원이나 대학병원 단위에 갔을 때 네. 거기서 이노크라스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국내 병원들 수십 곳에서 저희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병원에서 의사의 의지로 그렇죠. 활용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진료 부문도 그렇지만 환자가 직접 뭔가를 선택하게 특히나 암 같은 중증 진료를 하는데 환자가 뭔가를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의사들이 최선의 선택을 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항상 의사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셨으니까 네. 어떤 환자가 질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이 마치 네. 문제 해결의 방식처럼 의사에 따라 다르다라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 뭐 항암 치료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뭐 수술적인 거를 먼저 할 수도 이런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노크라스를 통한 유전체 분석이 가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들에 대해서는 이미 의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가이드라인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잘 만들어 놓았고요. 즉 표준화된 형태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네.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준화된 진료에도 당연히 정보들이 근간이 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많은 근거를 가진 정보를 의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꽤 중요하고 네. 암과 관련돼서는 그 돌연변이 정보를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기술이 잘 쓰이고 있는 게 아닐까. 환자에게 아주 힘든 치료를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환자의 지식이 없이 동의를 받고 무조건 끌어가긴 힘들다. 의사로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암 환자 또는 그 가족까지 범위를 넓혀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식적 측면에서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였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계 쪽으로 여성암이 이제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유명한 분이다 보니 좋은 의료를 먼저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네. BRCA, 브라카라고 불리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네. 타고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소극적으로는 그냥 자주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는지 검진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다만 이 BRCA 같은 유전자 돌연변이는 어떤 일부 경우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결국 암이 발병한다는 통계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를 아예 제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모두 절제하는 수술을 예방적으로 했던 맞아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왜 화제가 됐었냐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암에 대해서 네. 유전자 돌연변이 정보를 갖고 유명인이 그 정도의 행동을 옮겼던 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내가 왜 이런 합리적인 결정을 했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BRCA 돌연변이 정보 같은 것들이 전장 유전체 정보 내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규명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돌연변이거든요. 그리고 BRCA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특히나 저희가 최근에 연구 논문을 통해서 이제 밝혀냈던 것들을 보면 BRCA 외에도 다른 원인이 되는 유전자들이 마치 BRCA가 유방암을 만들어내는 패턴처럼 돌연변이를 또 만들어내는 것들이 여러 더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폭넓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알게 된 것도 전장 유전체 정보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네이처에 유방암 관련된 네, 맞습니다. 삼성 서울병원과 서울 성모병원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약 1,400명 정도의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환자들의 유방암 조직을 분석해서 전장 유전체 데이터를 얻어서 돌연변이의 프로파일과 이제 치료 반응 혹은 예후 등등을 포함한 여러 정보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이제 네이처지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드려 보면 유방암은 서구에서는 이 할머니들의 암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발생하는 암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유방암 치료의 항암제 임상 시험들이 그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네. 아시아권 국가들은 점점 더 젊은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시아권 국가들은 유방암 환자들의 역학적인 분포가 다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젊은 엄마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뭐 엄마들, 이제 뭐 한 40대 정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집단에서 이런 암이 발생하면 사회적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폐경 전 젊은 유방암 환자들에 대한 항암제 임상시험이나 데이터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서구권에서 대부분 제약회사들이 약을 처음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회사는 갖고 있는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다양하지만 요 유방암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안젤리나 졸리의 그 BRCA 돌연변이 때문에도 이 정보들을 한국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해서 내놓으면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몇 가지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중요한 유전자 돌연변이의 패턴들과 그 예후의 연관성에 대해서 기술을 해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처가 주목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의미가 대단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랬던 거는 뭐 데이터의 규모가 컸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특별히 이 논문이 참신하다고 느꼈을까요? 네, 단순히 데이터 규모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좋은 학술지에서 주목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보다 더 큰 데이터들도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데이터를 아주 수준 높은 형태로 가공해서 어떤 돌연변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했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는 잘 몰랐던 또 치료할 수 있는 약제를 갖고 있는 특정한 돌연변이 패턴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인구 비율에서 나타나고 그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은 요 전장 유전체를 하면 더 찾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보여줬습니다. 과학 학술지라는 것도 사회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보가 알려져서 이 전장 유전체 같은 좀 더 큰 규모의 유전체 데이터가 암 환자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자 출판해 준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유방암이 할머니 질환과 같은 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여성들한테 많이 발병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인종에 따라서 유전체 이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현상이 DNA가 망가지는 게 이렇게 쭉 누적되다가 펑 터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에서 지금 DNA가 하나씩 망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것들은 잘 그걸 수리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암이라는 과정이 돼서 덩어리가 탁 잡힐 정도의 실물로 뭔가가 짜잔하고 괴물처럼 등장하는 그 순간까지 가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긴 시간에 걸친 공통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가 어느 날 암이라는 괴물이 되기 위해서도 굉장한 고난을 겪고 살아남아야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과정은 인간이라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인종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흡연율이 높은 나라에 가면 폐암이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인종적인 것인지 그 나라가 흡연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다시 돌아와 보면 왜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젊은 유방암들이 많을까? 정확히 모릅니다. 추정하기로는 서구화된 식단 때문일 거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럼 서양 사람들은 원래 서구화된 식단을 먹고 살았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광범위하게는 유전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데, 뭐 몸무게의 차이라든지 또 대사적으로 봤을 때 뭐 지방의 비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자는 그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 기간과 유방암의 위험이 비례한다고 하는데, 아시아 국가들도 부유해지면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역학적 변화들이 사회적으로도 복합되다 보니 그런 게 아시아에서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많이 늘어나는데 기여하지 않나. 네. 네,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도 유망한 기업이 나오면 나 이거를 어떻게 내가 여기 함께 배를 타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상장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죠? 네, 당연히 그동안 이제 전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왔고 더 좋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도 상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한 3에서 5년 사이 정도 안에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어 그룹이라고 하나요? 그 네. 경쟁 업체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전장 유전체를 활용하지 않는데 아주 작은 유전체 데이터의 극히 일부만을 활용하지만 암 유전체 기반의 데이터 사업을 하는 유명한 미국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템퍼스 AI 혹은 파운데이션 메디슨 이런 회사들이 이미 뭐 10조 가까운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네. 상장을 했었거나 인수가 되었거나 뭐 지금도 활발하게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리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러면
과연 캠퍼스나 다른 회사들이 기존의 작은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서 멈출 것이냐, 그런 회사들도 전장 유전체를 사용하겠다라는 선언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실제 인증된 검사 상품 수준으로 나와서 보험급여를 받는 정도까지 검증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피어 그룹.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오히려 완전히 다른 차원의 피어 그룹은 사실은 유명한 AI 기업들. 아, 그래요? 네, 글로벌 빅테크들 잠재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전장 유전체 데이터 너무 크고 네.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DNA라는 정보는 ATGC 네 글자로 쓰여져 있는 디지털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 빅테크의 인프라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즉각적으로 이 DNA 정보에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연초에 나왔던 학술지 사이언스나 이런 데 발표된 것들 보면 이미 엔비디아의 후원을 받는 GPU를 2,000개씩 사용해서 최초의 세포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IT 회사들, 특히 플랫폼 빅테크들이 큰 AI 파워를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와서 빠르게 이것들을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고민이 되는데 그렇죠. 그 시점에 AI 굉장히 좋은 도구들을 들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암 환자들을 위해서 들어왔을 때 그럼 가장 먼저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도 진단 사업을 해야만 하고 또 진단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꾸준히 모을 수 있는 인프라를 전 세계에 깔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일종의 유통망 이런 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면 유전체 사업을 통해서 암 진단과 치료를 정복하고자 하는 빅테크가 나타났을 때 저희를 활용하는 게 가장 값싼 방법이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이미 AWS는 저희의 중요한 파트너고요. 다른 IT 클라우드 회사들과도 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챌린지, 도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가장 큰 도전은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보다 더 강력한 IT 파워, 컴퓨팅 파워를 가진 기업들이 이 판에 들어와서 빠른 속도로 자본력을 앞세워서 정보를 모으고 더 나은 알고리즘, 더 나은 AI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충분한 인프라와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저희를 활용하는 게 비용이 절반 이하로 든다라는 상태가 되면 저희와 협업을 할 거라고 믿고요. 실제로 또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다 일일이 바닥부터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활용하고자 할 니즈가 꽤 있을 거라. 실제로 미팅을 해보면 바이오 쪽 투자자들보다는 AI나 데이터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크게 모아서 바이오에서 뭔가를 휙 뒤져보고 혁명적인 일을 해본 사례가 아직 사실 없어요. 생물학이나 의학은 아무래도 이제 인간이나 생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론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고 근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이런 일들이 더 익숙한데 IT는 이제 양의 규모의 경제를 이미 체험해본 산업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명짜리 플랫폼이 10,000명짜리 플랫폼한테는 무슨 사업을 해도 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DNA 전체 정보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걸 진단 사업을 해서 여러 나라에서 몇만 개 단위로 모으고 있다. 그러면 몇만 개가 몇십만 개가 되고 몇백만 개가 될 일종의 물줄기가 흘러갈 도랑들을 너희가 열심히 파놨구나. 그러면 우리가 돈을 부어주면 되겠네. 라는 논리적인 토론이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대신 또 바이오 투자자들은 유전자 정보의 힘을 지난 2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높은 이해도를 갖고 유전체가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가는구나 좋게 봐주기도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얻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물줄기를 팔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인프라가 필요하고 진단 사업이 사실은 그 인프라의 핵심이 됩니다. 근데 진단 사업이라는 거는 의료 사업이라서 굉장히 고난도의 인증이나 그 평가를 받아야만 하고 또 어려운 점은 나라마다 그게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걸 하나씩 다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그 나라에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문제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도랑을 팔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고 그 도랑을 통해서 진단 사업을 통해 이제 데이터를 끌어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윤을 창출하시는 구조 그리고 투자 관계 그런 네네. 것도 궁금해요. 주요한 주주로 삼성과 아산재단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일종의 인정과 격려를 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기업 집단이 다 큰 병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방암 데이터도 삼성 서울병원이 주축이 됐었고 또 아산병원도 저희와 다양한 유전체 데이터 기반의 협력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SCL, 코오롱 이런 각각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해주셨었던 게 큰 힘이 됐죠. 이노크라스의 크라스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무엇인가? 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구조가 되면 제가 마음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단 사업을 하면서 망하지 않는 정도의 회사가 되면 좋겠어요. 사업이 유지가 되고 진단 사업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환자들이 이걸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너무 소박한 꿈 아니에요? 기업가로서는? 이건 첫 1단계입니다. 오케이. 일단 기업 생존을 해야 되니까요. 기본적인 그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진단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그 진단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끌어들이는 인프라를 갖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저는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첫 번째 모택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이번 네이처 논문의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 논문 자체는 그냥 지도책 같은 내용이라서 이게 무슨 부가가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들어갈 인풋이 됩니다. 지금은 약 1,4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집어넣지만 진단 사업을 하면서 내년쯤 되면 5,000개쯤 집어넣고 후년이 되면 2만 개, 20만 개 이렇게 집어넣을수록 막강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각각의 주체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환자들이 상식선에서 궁금해서 들어와서 사용할 때는 거의 돈을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야 자신의 데이터를 줄 테니까요. 의사들이 진료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활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거기서도 조금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부가가치는 다음 세대의 신약 개발, 다음 세대의 AI를 개발하거나 다음 세대의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업들이 B2B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는 톡톡히 가격을 내게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고부가 가치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결국은 한 5년, 10년 뒤에 저희 회사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면 좋겠고요. 비슷한 사례를 아마 플랫폼 기업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에 돈을 내지 않고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에 돈을 내지 않지만 그 회사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잘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그래도 저희 전기세 낼 정도는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부산물들을 이용해서 다음 세대의 암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 수 있으면 큰 부가가치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진율 90%짜리 사업을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비슷한 질문을 드려볼까요? 의사이자 의과학자 언제 그러면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저희가 분자종양 보드라고 해서 네. 의사 선생님들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습니다. 아주 어렵고 특이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 이 암이 왜 걸렸는지 치료의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뭘 쓰면 좋을지 했는데 다른 데서는 아무 단서를 못 얻고 마지막에 이 전장유전체 분석을 했을 때 뭔가를 찾아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드는 생각이 창업을 안 했으면 이 환자는 오늘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겠네. 그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또 코스모스라는 그 연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표적 치료제들을 기부받아서 대장암에 원래 허가된 표적 치료제를 그 돌연변이가 있는 위암 환자를 위해서 써보는 일종의 임상시험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모스 사업 같은 데도 저희가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의 전장유전체 기술로 찾아낸 것들이 그런 다른 사업들과 결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치료 옵션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정말로 기술이 환자들한테 운명을 바꾸는 경우도 있기는 있구나 라는 그걸 볼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거 하면 언젠가 암 정복이 됩니까? 암 치료를 하시는 기술을 만드는 건 아니죠? 이런 질문이요. 최근에 투자자도 그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왜냐면 제일 궁금한 게 결국 그래서 암은 정복될 거야라는 거잖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과학자로서 의사로서 솔직한 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는 저는 암은 정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암이라는 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파내려 가면 결국 엄마 아빠가 준 최초의 그 세포를 복사해서 증식해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복사할 때마다 생기는 오타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부정확한 복사기를 가지고 생명 현상을 어떻게 컨트롤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의 고등생물 혹은 지금의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 영장이 된 인간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에요. 진화가 사실은 그렇게 조금씩 다른 유전자를 오타를 통해서 갖게 되면서 어떤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다수가 죽더라도 소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다양성을 갖게 됐거든요. 돌연변이의 강점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결국은 인간이 더 진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숙명 같은 기전이 거예요. 만들어내는 그림자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몇만 년의 시간을 두고 봤을 때 DNA 복사하는 거 우리 지금부터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저도 우리 더 이상 오타 아무것도 내지 맙시다 라고 하면 이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질 겁니다,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하고 전염병이든 뭔가에 대해서 휩쓸려 나가고 사라질 겁니다. 수많은 생물 종들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다음 세대로 나아가기 위한 진화를 위한 비용이고요. 네. 다만 그러면은 그렇다고 내가 암 걸리면 난 인생 끝인데 그러면 난 어떡하나 너무 두려운 얘기잖아요. 의사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의사로서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냥 과학자로서 한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우리 젊고 건강한 시절에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래도 인간으로서 누려볼 수 있는 생로병사를 웬만큼 다 누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활동기에 젊고 건강한 사람이 암으로 죽는 걸 막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걸 일단 해결해 보는 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젊은 나이에 암이 생기는 데는 이유가 명확할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일을 차단하는 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빈도를 낮추다 보면 우리 수명이 한 150살 뭐 이 정도까지 늘어나는 날이 오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암한테 뒷목 잡히지 않고 많은 인구 집단이 한 150살까지 가게끔 한 명씩 보호하면서 넘어가는 것처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암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라는 날은 저는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지부는 찍히지 네. 않지만 네. 아까운 생명이 도중에 하차하는 일만큼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매년 더 많은 암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건 명확하고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해왔습니다. 오늘 무슨 인터뷰가 아니고요. 네.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것 같네요. 이게 재밌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게 네. 오늘 저희가 머니올라 네. 비욘드 비즈에서 구독을 좀 부탁해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구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딜 구독해야 되는 거예요? 머니올라. 저희 구독 부탁을 교수님 네, 네,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꼭 잘 부탁드려요. 너무 좋은 교수님이신데요. 네. 교수님으로 저희가 강의를 들은 느낌이니까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KBS가 지적했던 의대에 미친 한국 이 현상에 대해서 교수님이자 의사이자 과학자로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네. 일종의 사회병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패솔로지. 그러니까 그걸 병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사회병리의 하나로 저는 보이고요.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중3, 고1 요쯤이 97년, 98년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제 주변의 친구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의대로 가버렸나를 그 당시 상황을 잘 기억을 해보면 저희 반의 친구들 중에 아버지가 IMF 때 실직한 친구들이 여럿 있었어요. 네. 불안하니까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게 강해졌고 불안하니까 빨리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게 또 중요해졌고 결국은 사회 불안이 그런 욕망을 자극한 게 아닐까. 네. 그리고 저희가 일종의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고 저 때 막 80만, 100만 가까이 수능 보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보다 거의 2배잖아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시대니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의대로 쏠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즉 다른 직업이 충분히 좋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 전반에 걸친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이런 사회 병리 현상으로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서울 강남의 학원가 같은 데 들어다녀 보면 진짜로 뭐 초등 의대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명백한 사회 병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누가 뭐래도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그 아이의 부모를 탓하거나 의대를 간 학생을 탓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불안을 사회 시스템이 줄여주고 소위 말하는 뭐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그런 식으로 더 넓은 담론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순작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꼭 의사가 과학자로 변신을 해야만 좋은 길이고 그런 길로 가라고 강요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냥 우리나라 산업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도화돼서 의사가 그냥 동네에서 의사로서의 일만 하는 것, 평생 똑같은 일만 하는 것보다 연구를 했더니 더 부자가 되기도 하네. 유튜버를 하니까 더 부자가 되네. 언론인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더 부유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헬스케어라는 산업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 헬스케어와 관련된 다양한 직종에서 뭐 일하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쏟아부은 그 인재들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겠죠. 다만 그 당사자들한테 제가 의대 쏠림 1세대 1타 세대로서 네. 제안해보고 싶은 건 생각보다 여러분이 굉장히 귀중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많다라는 네, 거죠? 똑같은 일만 한 50년 정도 하다가 세상을 떠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일찌감치 뭐 미국이나 일본 여러 나라에서 지난 6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 의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근면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다양한 나라에서도 다양한 역할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걸 한번 해보는 건 할만하지 않나?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그 문구를 들은 다음에 참 모든 인재가 의대로 쏠리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만 않다는 걱정이 있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의사이면서 사업가이면서 또 학자이시기도 한 이정석 대표님을 뵙고 많이 안심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 약속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 맞습니다. 일들을 잘 수행하셔서 이노클라스가 정말로 환영받고 축복받는 기업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이노클라스의 클라스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였어요, 그 문구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예지, 의행 뭐 이런 글자였는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예지, 그러니까 뭐 날카롭고 똑똑한 깊이 있는 지성으로 의행, 의로운 행동을 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멋있다. 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사실? 근데 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머리를. 항상 경계로 아. 삼으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머리를 좋은 곳에 써라. 그렇죠. 네. 네, 딱 지금 그러고 계신 거.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